농촌 개발은 그 경험이 몽골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몽고의 농촌 당국이 농림부 뭐 농업 관계자들이 한국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던 그런 부문입니다. 농촌 개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70년대에 공산품 수출 공업화로 했지만은 결국 어 그러고 70년대까지도 따라서 많은 경제 발전 모델에서 농업 생산성의 혁명은 공업 및 전반적인 경제 발전 시기의 선행, 프리시드했다. 그러니까 농업 발전이 쌓여서 많은 이익이 남겨지면 지주들이 공장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그러한 농업으로부터 공업, 농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유통업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많은 경제 발전의 모델인데 한국은 그게 없었죠. 근데 농민들은 공산품을 수요하며 필요로 하며 동시에 공산품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캐피탈과 레이버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주로 도시개발 이전 단계에 발생하지만 농촌개발 자체의 유발 요인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의 전통적 지혜는 산업화 이전의 농촌 빈곤이 퇴치되고 그러나 한국의 농촌개발과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개발에 의해서 야기되고 고도의 산업성장으로도 농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1949년 6월 한국의 토지개혁법이 통과돼서 한국의 농민들은 낮은 불평등 수준에서 상당히 평주된 수준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땅을 공급받게 됐으니까 자기가 지주들에게 바치던 세금을 고시라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농작법이 빠르게 보급되고 전 2차 세계대전 직전엔 남한의 전 경지 면적의 60%가 지주가 소유했는데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임차 농지에 농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총차 면적은 1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농이 85%가 된 거죠. 자, 전 농지 면적의 80%가 자가농작인 수는 총격 자작농의 비중이 93%, 95%로 자작농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GNP 및 인구의 농업 비중을 보니까 농업 인구가 1955년에는 62%였는데 75년, 20년 사이에 38%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농업 인구가 도시 인구화 내지는 공업 인구화, 공업 노동으로 제조업 노동으로 바뀐 것이죠. 한국의 농촌은 변화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산업 및 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GNP가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면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부문이 파생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감소된 불평등이 나머지 농업 부문에서 보면은 GNP 및 농업 생산률의 GNP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밸류 에디드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 1946년에는 형편없다가 1952년 54년에 10.48% 2% 5%대로 농업 생산이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 농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밸류 에디드와 인터미디어인 것이 늘어나서 농업 생산의 전반적인 산출이 늘어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농촌 부문의 세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농업의 기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농촌 지역에서 순현금 흐름이 없었고 농업의 주요 기여는 사람과 농산품이었습니다. 표 47을 보면 쌀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은 토지 개혁으로 지주의 잉여가 사라지고 1960년대 도시 식량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곡물 및 수입 및 수출을 보면은 그 한국의 경우가 어, 민지기간 초기에는 어, 또 1925년부터 29년 30에서 30까지 식민지 기간 전체를 도로 썼네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이죠. 네, 여기가 수입이야, 그죠? 이 식민지 기간에 수출과 수입을 보면은 수출이 훨씬 수입보다도 많았죠. 네, 곡물 수출의 경우. 현대 7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 지역 대부분이 도시 지역의 경제적인 범위 안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유통이 바닥에 전개된 것이죠. 농업 생산품의 구성을 보면 물이 압도적 60% 들고 현금 성장물이 캐시 프로덕트라고 캐시 에, 베지터블이나 프루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캐시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캐시 프로덕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품도 물론 늘어나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 생산 함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Y는 GDP고요. K는 자본이고요. 어, L은 그 노동이고요.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콥 다글라스 타입 생산 함수 여러분들이 배운 식으로 고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본이 4% 정도로 늘었고 그다음에 노동이 한 3, 2% 정도로 늘었으니까 그로스 어카운트 레이시 비실 준비율이 2%. 여러분들이 챕터 4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에서 연습 삼아 가르친 겁니다. 순이니까 캐피탈을 의미하고 NA라는 것은 population in agriculture라는 뜻에서 L을 뜻하는 겁니다. 노테이션상. 네. 여러분들은 이미 그로스 어카운팅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참조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생산함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아, 따라서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PHD 랜드와 과다의 확장을 보이죠. 왜냐하면 토지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수가 되면은 못 짓고 또 농사를 못 짓고 또는 어, 비가 안 오면 가뭄이든 못 농사를 못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리게이션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논이나 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리게이션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많은 돈이 들죠. 농촌에 이런 관계 토지 관계 시스템을 하려면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배 중인 토지의 관계된 논은 1955년에 전체 논의 45%에 불과했는데 75년에는 70% 가까운 것이죠. 논을 천수답이라고. 천수답은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된 논밭을 천수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수답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농촌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은 결국 현대자본 투입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낮았죠. 농업 생산성이. 면서 노동 시간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농부들은 1960년대 성수기 농업 활동을 기계화하기 시작했고 머시나이제이션,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 보조금은 또한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랙터를 산다든가 경운기를 사원 산다든가 이럴 때 전부 정부화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농물, 곡물 가공기계, 동력 펌프, 동력 탈곡기, 동력 탈곡기 같은 것은 한 서너 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동력 경운기는 한 7,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졌고, 비료 및 기타 전력 투입물을 했는데, 이 비료 소비, 산출 및 소비를 보면은 수입이 굉장히 많았죠. 국내 생산이 있는 데 대해서 헥타르만큼 국내 생산의 한 4분의 1이 수입돼서 소비가 지탱이 됐던 것입니다. 비료 소비를 보면은 비료가 질소 비료가 있고 인산 비료가 있고 가리움 비료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대표적으로 질소 비료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어, 많이 소비했지만 한국은 대표적으로 질소 비료를 그 토양의 질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챕터 4의 결과를 다시 응용한 건데요. 한국이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부 이는 또 다른 생산 노동 원천의 다른 원천이었습니다. 농촌 교육의 중요성은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1930년대에도 농촌 인구의 9%만이 문맹이었습니다. 1979 전체 농촌 인구의 6%는 고등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농촌 인구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학력이 있었다. 그래서 학력이 높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국제적 관점에서의 농장 생산성을 보니까요. 이게 경작지당 생산, 인구당 생산, 농업인구당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농업인구당 생산성이 제일 의미가 있는 생산성이겠죠. 인구당 생산성은 그 국가 인구를 노, 어, 프로덕션으로 나눈 것이죠. 인구당 생산성 면에서는 미국이 제일 높으네요. 태국, 인도, 중국. 아, 1인당 경작지를 보면, 그러니까 1인당 인구를 경작지를 인구로 나눈 것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높고 태국,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이 제일 경작지 면적이 낮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반면에 경작지를 농업 인구로 나눈 것. 그러니까 농업 한 사람 인구 한 사람당 경작지를 보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큰 일본, 한국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1인당 경작지는 한국이 오히려 조금 높고 농업 인구 1인당 경작지는 일본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렇죠. 대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 생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인텐시브 파밍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 인텐시브 생산할 때 경작지가 작으니까 얼마나 비료 같은 것을 많이 주느냐.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의 종자로 치면 경작지의 헥타르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인텐시브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만 하더라도 인텐시브한 파밍이 안 되고 집중적으로 좀 땅이 풍부하거나 하여튼 인텐시브 파밍을 못하는 것이죠. 그 한국의 1970년대까지 농촌개발청의 설립者제외하고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줄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71년부터 72년 사이에 뉴 빌리지 무브먼트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그 선거에 다음번 선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농촌 잘 살기 운동이다. 농촌의 지원을 집중하자. 왜냐하면 농촌 농민들이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당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뉴 빌리지 무브먼트라고 그러고 이 뉴 빌리지 무브먼트에 대한 무브먼트에 대한 교육 시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보면은 굉장히 늘어났죠.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대출도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고, 그래서 농촌에 대한 신용 공여 문제가 항상 발생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농업의 특성상 장기 투자를 요구를 하니까 농업은행 같은 걸 통해서 크레딧을 신용을 공유해 농업 부문에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 정책은 듀얼 프라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농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농업 부문에서는 항상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농업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 어, 워커들은 도시의 레이버들은 노동자들은 싼 가격의 농산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쌀 같은 거에 그러니까 농민한테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도시민에게 곡물 가격을 싼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이중고가제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창출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매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 에, 에,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농물 가격은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업 무역을 개선하기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고가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예를 들자면 정부 매입가가 150만 원인데 1974년에 15,760원인데 시장가는 17,821원. 그러니까 정부 매입가가 시장가에 거의 근접했고 비율은 88%에 가까이 돼.
그러니까 구매가는 19,500원인데 75년에 판매가는 16,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마이너스 2,700원입니다. 운영 비용으로 1,560원이 들어가니까 더 적자가 나는 것이죠. 농업제품 생산이 쌀에 대한 보조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농업매도 가격 지수가 전체 상품으로 보면 267인데 농부 지불 가격 지수는 237이니까 A를 C로 나눈 값이 112.5다. 이만큼은 그 차이는 12.5라는 것은 보조금이 되는 것이죠. 토지개혁은 이미 소득세 분배를 시도했고 1960년, 30년대 남한 경제지의 60% 이상은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토지 개혁으로 농이 됐다는 것은 아까도 나왔던 가령 1974년에는 47년에는 해방 직후에 모두 농부가 소유한 건 16.5%에 불과했는데 토지개혁이 저는 71.6%가 모두 정부가 소유합니다. 부분 소작농도 있고 물론 소작농도 있지만 모두 정부가 소유한 게 71.6%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농촌의 유아 사망률을 보니까 1944년에는 1000명당 16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아 사망률이 4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70년에는. 그만큼 농촌의 웰페어가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죠.